정리에 대해서 하면서 그때 내가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소설이 지금 보면은 수능에 나오는 패턴 자체가 쌤 얘기하잖아. 나왔던 작품이 나오지는 않아. 그렇지. 나왔던 작품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현진건이 여태까지 출제가 된 게 몇 번 있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게 좀 옛날이긴 한데 무영탑이라는 작품이 한 번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 무영탑은 다시는 수능에 안 나와. 자, 우리가 실제로 수능에 수록된 그 작품들을 쭉 목록 뽑아서 정리해 보면 예전에 나왔던 작품이 재탕돼서 나온 적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수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 수능에 한번 나오고 나서 이 낯선 작품이 모의고사로 수입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 반대는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문학을 분석할 때 내가 얘기하잖아. 내신을 대비하는지 아니면 이게 수능용 수업인지를 구분을 해서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내신 수업이랑 수능 수업이 별 차이가 없으면 뭔가 하나가 고장이 나 있다는 얘기야. 같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시험범위면 거기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그 내부적인 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왜냐면 어차피 그 안에서 다 나올 테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뭐 김첨지가 무슨 대사를 한다. 그럼 이에 섞여 있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 배경이 막 진눈개비 내리지. 그럼 이거 뭐냐? 마지막에 명대사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일일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수능이 돼버리게 되면 광범위한 공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부는 출제되기 전에 해야 되거든? 출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뒷북치기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현진건의 서투른 도적이라는 작품이 있어. 자, 이게 만약에 올해 수능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 예전에 교육과 정안에 없었으니까 올해 갑자기 나왔어. 그럼 나오고 난 다음에 수업을 해봐야 이거는 소용이 없는 수업이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이게 만약에 정말 도움되는 수업을 하려면 니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서투른 도적을 해줬어야지. 그러면 알고 있는 상태로 수능에 들어가니까 대비가 되는데 이거를 전혀 다른 것만 하다가 예를 들면 현진공 관련된 게 지금 교육과 정안에 포함된 게 운수 좋은 날하고 몇 편 안 돼. 그럼 이것만 뻔질나게 하다가 빈처, 뭐 운수 좋은 날, 빈처도 안 나온다. 술권하는 사회는 나올 수 있어. 술권하는 사회, 근데 이것도 사실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오고 말아가지고 교과서에는 없거든. 근데 어쨌든 두 편의 작품을 했다고 치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안 나올 공산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삽질한 거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는 자 시험장에 들어가면 모르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나올 거 아니냐, 그지? 아 모르는 시나 소설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도 나올 만한 시인이나 소설가는 내가 얼마 안 된다 그랬지. 연구가 끝나려면 40년이 걸려. 현진건은 연구가 끝나고도 남았지. 1920년대부터 활동하셨으니까 무려 100년 전에 활동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 뭐야? 이분의 모든 작품을 파악하고 있으면 편리하겠지. 간단한 얘기 아니냐? 근데 시간 관계상 니들은 그게 절대 불가능하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보려면 니들이 봐야 되는 문학작품 60만 편이 넘어. 니들이 어떻게 그걸 다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현진건이 쓴 작품이 150편이 넘는다. 어? 선생님이 이거를 다 보고 나서 유형을 정리해 준다 그랬지. 그래서 니들이 보고 있는 이 표는 현진건의 모든 작품을 싸그리 정리한 걸 이 표로 압축을 시켰다고 쌤이 얘기했잖아. 다만 여기서도 봐봐. 이 표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여기서 2번 유형은 없다고 생각하라고 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그제? 요거는 나올 공산이 거의 적기 때문에 괜히 외우느라고 힘 뺄 필요가 없어.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 다음 요쪽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했지. 무영탑은 한 번 출제가 됐고 선화공주, 흑치상지, 웃는포사의 공통점 완결이 안 됐어. 내용이 중간에 없어. 이런 소설이 나온 전례는 없다. 이게 연재되다가 일제 방해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다 맥이 끊어졌단 말이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는 없고 장편 연애 소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황혼횡이라고 하는 소설은 현진건 작가 본인만 쓴 게 아니야. 너네 그 롤링페이퍼처럼 왜 릴레이 형식으로 앞부분을 갖다 왜 릴레이 웹툰이라는 거 본 적 있지? 여러 웹툰 작가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부분에서 스토리 이어가잖아. 그중에 현진건이 좀 많이 쓴 거야. 근데 솔직히 중간중간의 스토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독자들이 쓴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순수하게 누구의 작품? 현진건 작가의 작품이 아니겠지. 요거 못 나온다고. 그럼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꼴랑 두 개야. 지식인 아니면은 지식인이 아닌 경우. 이해되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했으니 그게 뭐야? 가난이라고 했잖아. 너네가 현진건 하면 딱 가난을 머리에 떠올려야 돼. 모든 작품이 그래. 선생님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살면서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 내 말 이해되냐? 이게 전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현진건 생각을 해봐. 이분 독립운동가고 이분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그랬어? 조선인 중에 좀 돈이 좀 있어. 대부분 친일파라 그랬잖아.
일제강점기 당시에 돈을 어떻게 벌겠냐. 솔직히 친일행위에서 본단 말이야. 이 당시에 동경 유학 갔다 온 지식인들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그랬지. 적극적인 친일을 해가지고 등 뜨시고 배부르게 호강하면서 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생계형 친일. 되게 슬픈 얘기야. 굶어 죽기가 싫으니까 굶어 죽을만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협력하면서 돈 받아 먹고 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현진건 작가처럼 아예 협력을 하지 않고 굶어 죽는 방법이 있고, 현진건 작가가 그래서 40대 초반에 영양실조랑 폐결해가고 술병이 겹쳐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랬지. 안타깝게도 그지? 일제에 절대 협력 안 해. 내가 왜 그런지도 얘기해줬지. 오래 기억나라고. 현진건 작가의 친형님이 현정건 씨인데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라 그랬잖아.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지. 그 현정건 씨의 아내니까 형수님이 되지. 현진건에게는. 형수님도 남편 죽은 거에 신병을 비관해서 독극물 마시고 자살을 했어. 자, 이러니 현진건이 일본 놈들한테 협력을 할 수가 있겠어? 절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평생 양심을 지키고 살았던 현진건의 눈으로 봤을 때 가난하면은 주제가 뭐라 그랬지? 자, 이거 내가 이원화 시키라 그랬지.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가난하다. 니들이 예를 들어 수능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처음 보는 소설이 나오는데 현진건이라고 나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보라 그랬어? 이 인물이 배가 고픈지 아닌지 보라 그랬죠. 가난한지 아닌지 간단하지? 싹 훑어봤는데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럼 이거 뭐야?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 이게 뭐야? 주제가 사회 비판이라 그랬잖아. 사회 비판. 얼마나 쉽냐? 이 사회가 뭐야? 일제강점기 당시 사회인데 이게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네 여섯 글자. 뭐를 비판한다? 식민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이거 알아들을만 하지. 자본주의는 돈 가지고 경쟁하는 체제지, 그지? 그럼 누군가는 하층민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일제강점기야. 그럼 하층민은 누가 되겠어? 후손인이 하층민이 되겠지. 그럼 이게 공정하냐? 우리가 윤봉길 의사 내가 수기도 얘기해줬지.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일본인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심지어 일본인보다 두 배나 일을 더 했는데 일본인에 비해서 급료가 4분의 1 수준이야. 이유는 간단해. 조선인이라서. 이게 제대로 돼먹은 놈의 사회는 아니잖아. 그 김첨지 생각해봐. 니들이 잘하니까. 그 아저씨가 가난한 게 그 아저씨 개인의 탓이냐? 솔직히 생각해보면. 김첨지 솔직히 불쌍하지. 일 없을 때도 나가가지고 인력거 끌고 다니고 어떻게든 마누라랑 애 먹여 살리려고 하잖아. 꼭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아내한테 막 욕하고 때리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래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그랬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막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하잖아?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사람이 화가 많아져. 내 말 무슨 뜻인지 아냐? 내가 좀 배에 밥이 좀 들어가고 말이야. 좀 등 드시고 배불러야 사람이 좀 인품도 나오고 좀 여유가 있는 거지.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막 3살 먹이 애기가 먹을 우유를 못 사. 야,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럼 이 상태에서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인데 악만 남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무슨 얘기만 해도 막 화를 내지. 근데 그게 진짜 마누라가 미워서 화내는 건 아니잖아 또 그지? 그냥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 개판 5분 전이한테 식민자본주의를 비판하는구나. 요렇게 딱 감을 잡으면은 벌써 주제를 알아. 그러니까 니들이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수능은 내신하고 달라. 내신의 경우에는 잘 들어. 내가 이 시를 잘 이해를 못하거나 이 소설 전체를 몰라도 요 특정 부분에 어떤 표현법이 쓰인 건 알 수 있을 때가 있지. 예를 들면 내가 이 시가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유법이 있는 건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내신은 그렇게만 해도 그 표현법만 써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중학교 내신. 근데 수능은 그게 아니야. 잘 들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잘 들어야 돼. 여기 쓰인 표현법이 뭐냐? 1번 직유법, 2번 은유법, 3번 의인법 이렇게 물어보면 중학교 수준이야. 자 그럼 고등학교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예를 들어서 공간각도 침상이 나왔잖아. 중학교는 여기 쓰인 게 뭐예요? 1번 공간각, 2번 관념의 구체화, 3번 의인법 찾아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야 이거 공간각이라고 기억 딱 표시해 놓고 공간각이라고 말도 안 해준다. 다음 밑줄짓 기억과 같은 표현이 쓰인 예문을 고르시오 해서 낯선 시 5개를 갖고 와. 그래가지고 5개 중에 진짜 공간각이 쓰인 걸 니들이 스스로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수능은 어떻게 나옵니까? 간단하지? 알려줘. 야, 여기 공간각 쓰였거든? 왜 썼을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냐? 이쪽이 훨씬 어려워. 공간각적 심상을 쓴 이유가 뭐냐? 이 공간각적 심상과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시적 화자입을 통해 니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 것 같은데 이 시 전체의 흐름을 좀 잡아봐. 이 시에서 어떤 주제가 어떻게 나가다가 어떻게 전환점을 맞아 어떻게 되니? 니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문제가 다 그래. 그러니까 내신 스타일하고 수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주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 딱 들어가는데 모르는 시소설이 나왔는데 주제를 이미 알아.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야. 니들이 내신을만 준비하다가 보면은 이런 걸 놓칠 수가 있는데 왜냐면 학교 내신은 어차피 알려주잖아 범위를.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아. 달달 외우고 들어가니까 작품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틀릴 때가 있지. 그러니까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뭐냐. 니들이 어쨌든 모르는 신화 소설을 풀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출제를 해.
그래서 들어가면 모르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 아무리 학원에서 많은 걸 해줘도 그래서 대부분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 학원은 다르지 근데. 내가 이거 통째로 정리해가지고 아예 통째로 씹어먹고 있지 니들한테 지금.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니들이 가난과 위선이라는 두 글자를 외웠다는 건 뭐냐? 현진거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야. 좀 불경스럽냐? 좀 무례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작품을 올려놓고 있다. 내 말 이해돼? 그럼 니들은 이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작품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위에다가 소설은 항상 이렇게 내가 한 문장으로 써놔. 가난과 위선과 가난으로 그려낸 식민지의 초상화다. 그럼 니들이 여기서 위선, 가난 두 가지 단어만 외우고 집에 가도 오늘 수업에 온 보람은 있는 거지. 왜? 나는 현진건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의 수업은 너네가 알겠지만 예를 들어 운수 좋은 날이 나온다. 그 작품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야. 작품에 갇혀 있다고. 그리고 수능에서 이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전체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현진건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소설도 썼고 이런 소설도 썼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내 말 이해되나?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가난하지가 않아. 가난하지가 않아. 뭐 부자로 나오거나 심지어 가난하다는 얘기가 없다. 그럼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이거 뭐를 비판한다? 인간을 비판한다. 인간. 주로 뭘 비판한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거 비판한다고 얘기했잖아. 위선적인 거. 위선이 뭐야? 위. 꾸민다. 가짜다. 선. 착한 거. 착한 척 하는 거. 왜 그런 거 있지? 겉으로는 막 뻔지를 하고 말이야. 막 매너도 있어 보이고 사람이 인품도 있어 보이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뭐야? 고도의 이 위장이었던 거지. 그 안에는 추악한 걸 갖고 있거나, 그지? 뒤로 이상한 짓 하거나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어. 그리고 대놓고 악당인 사람들도 물론 나쁘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런 위선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현진거는 아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겠지,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를 가난에 대한 묘사가 없으면 인간을 비판합니다. 그럼 지식인이 가난하잖아? 그러면은 이 가난하게 되면은 고뇌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야? 당대 그 시대 사회의 모순, 쉽게 말하면 식민자본주의 그거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지? 근데 가난하지가 않아. 지식인도 허위와 위선의 존재로 나온단 말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삐사감과 러브레터 했나? 안 했지? 오늘 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지식인도 여자도 아니야. 자, 김첨지 아저씨가 여기 해당되겠지. 자, 김첨지 가난해, 안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하지? 문간방에 살면서 애기 우유도 못 사잖아. 자, 가난해. 궁핍한 식민지 시대상을 고발한다. 하위 비판이네. 그 김첨지 아저씨 가난한 거는 사실 누구 책임이야? 김첨지 본인이 게을르냐? 겁나 열심히 일하지 마. 그지? 진눈깨비 맞아가면서 끌잖아. 그래도 그지가 됐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 그 사회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왠지 한 기시감이 드는 게 그럼 대한민국 사회도 정상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정상은 아니야 솔직히. 니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고 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대한민국은 개판이 맞지. 다만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안 될 놈이야. 대한민국은 몹쓸 나라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노답인 건 맞는데 이유가 있지. 우리가 발전이 너무 빨랐지. 자, 1950년에 우리가 6.25 터졌잖아. 6.25 터지고 나서 너희들 구글에다가 전쟁 직후 서울이라고 쳐봐. 너네 지금 서울 어떤 모습인지 알지? 삐까번쩍 하지 마. 빌딩 막 엄청 들어섰잖아. 그지? 그 당시 서울 찾아보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 진짜. 허허벌판이야 그냥. 폭격이 휩쓸고 지나가죠. 자, 그러던 나라가 3, 40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했지.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나라가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어디? 위에 있는 공산당하고 밑에 자본주의 세력이 딱 중간이요. 그럼 만약에 남한이 망했어. 그럼 북한이 먹었단 말이야? 그럼 미국이 영향력이 어디로 밀려나겠니? 일본 쪽으로 쫙 밀려나. 그럼 이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야? 미국이고 그 다음이 누구야? 옛날에 6.25 터지기 전후. 소련이잖아. 지금 러시아. 지금이야 뭐 쟤네가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순위로 치면은 러시아가 군사력 세계 2위지. 우크라이나랑 지금 밀고 땡기고 하고 앉아 있어. 점령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휴전하자 이래놓고 미사일 쏘고 앉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셌어.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가 약간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언젠가 러시아가 경제가 한번 폭락을 하면서 너네 딱 생각했을 때 러시아 잘 산다는 생각 별로 안 들지. 옛날에 소련은 잘 살았거든, 진짜.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한 맞짱 뜰 수 있을 정도로 센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망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한민국에 퍼부어준 원조금이 23조 원이 넘어. 일본 놈들 조금 억울할 수는 있는 게 일본 놈들한테도 때려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래서 한국에다가 투자하고 이랬다고 솔직히. 이해되냐?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퍼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으로 치면 있지 3살짜리 애기를 갖다가 성장 촉진제를 놓는 거야. 애가 몸은 20살인데 지능은 4살이야. 이게 정상이냐? 불가능하지 정상인 게.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해되냐?
그러면 정신이 나중에 조금씩 크면 되겠지. 니들이 키워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되냐? 지금 그래서 부조리한 거야. 정치판 봐봐. 맨날 지들끼리 쌈박질하고 막 그나마 국회 보안법 통과돼가지고 이제는 좀 재밌는 구경을 못하게 됐지. 옛날에는 그 법 통과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패싸움하고 이랬어 막. 전기톱 들고 와가지고 국회 문 썰고 있고 그걸 또 옆 동네 BBC나 이런 데서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재밌는 구경 왔다고 언론에서 막 취재해가고 이랬다고. 국제적 개망신이야.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옛날에 잠깐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했던 게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 그러지. 국가대표 K1 선수라고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지. 싸움을 잘해야지 국회의원이야. 막. 보면은 막 지들끼리 막 난투극 벌이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어? 근데 이런 거 보면서 한심하다. 어른들 하는 꼬라지 보면서 저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어른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바다 건너 영국이나 미국에 잘 사는 애들도 우리나라에 딱 떨궈 놓고 비슷한 환경 만들어 놓지 똑같이 그지같이 살아. 이해되냐? 그러니까 니들이 인간답게 바꿔야지.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사실. 그러면 조금은 공부할 맛이 날 거야. 어? 단순히 그냥 대학 가려고 무지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조금 덜 그지같이 만들려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공부할 맛이 난다고. 너 교재 없지 새끼야. 일로 와. 빨리 이거 가져가. 응. 아니 달라 그래야지. 안 가져와. 야 못 가져왔을 수도 있어. 두꺼워서 내가 꼭 갖고 오라 그랬더니 눈치 보고 있구만. 교재 못 갖고 왔으면 바로 얘기해라. 바로 줄 테니까. 자, 어쨌든 다시 언론으로 돌아와서 이거야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 내려가 보자. 내가 요거 요약 줄거리는 좀 읽어가지고 오라 그랬지. 선생님이 이 손수로 요약한 거야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은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요거 좀 읽어가지고 오라고 했을 거야. 그리고 이 줄거리 요약은 말 그대로 줄거리 요약 아니냐.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어도 내가 최대한 쉬운 말로 다 풀어놨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이해되나? 자 뒤로 쭉 넘겨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작품이 말이지 넘기다 보면은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가난한 지식인들에 대해서 했지. 10페이지 봐봐. 여기 지금 빈처라는 작품 정리했지 지난 시간에 그지? 우리가 가난한 지식인들을 살펴봤잖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그지? 그다음 밑에 보면은 뒤로 쭉 내려가다가 자, 정리했던 거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 자 여기 지금 보면 12페이지에 이 사립정신병원장 기억날 거야. 지난주에 수업 들어온 사람들은 그지? 요것도 가난한 지식인이 이 말하자면은 어떻게 인생이 망가져가고 결국에는 몰락을 하는지 이런 걸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안 가난한 지식인을 좀 보자.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자, 뒤로 넘길 거야. 뒤로 쭉 넘겨서 어디를 보느냐? 쭉쭉 넘겨.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느냐? 16페이지. 16페이지에 3번을 보자. 16페이지에 3번. 요거 이제 함께 정리를 좀 해보자고. 요 3번 작품의 제목은 사감과 사감과 러브레터야, 러브레터. 자, 사감이 뭐냐? 기숙사 감독이지. 들어본 적 있지?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알 거야. 사감 선생님, 그지? 러브레터가 뭐야? 연애 편지잖아. 자, C 여학교라는 학교가 있어. 학교 이름이 저 따위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요런 거를 내가 애필레이션이라고 했지? 어떤 이름이, 봐봐. 니네 친구 중에 어떤 특정 이름들이 있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친구 떠오를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아예 이름이 없이 알파벳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익명성이 되잖아. 우리로 치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애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쓰지 마. 그거는 나오진 않아. 내가 이제 그건 상식 삼아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쓰라고 하는 것만 쓰고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된다. 이야기 편하게 들으면 돼. 그럼 이제 C학교라는 여학교야, 여학교.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 지금이야 우리가 연애 같은 거 할 때 상대랑 연락 어떻게 주고받니? 많잖아, 뭐 카톡, 문자, 뭐 많지, 이메일. 요즘은 이메일 쓰지도 않고 뭐 카톡이지 뭐 거의 그지? 카톡 정지되면 문자, 뭐 그렇잖아. 연락하기 얼마나 쉽냐? 1920년대야. 자, 연애 어떻게 할 거야? 핸드폰 있어? 전화 있어? 전화는 있지.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지? 일반인들이 전화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고가였단 말이야. 그러니 연애를 하려면 딱 하나, 실제로 만나거나, 근데 만나려면 약속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잡느냐? 편지야, 결국에는. 맞잖아, 그지? 편지 써서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 학생들의 유일한 연애 방식은 연애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C학교에는 B 사감 선생님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선생님인데 40대가 다 돼가는 노처녀야. 우리가 이게 지금 1920년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은 결혼이 어떠니?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지 않냐? 결혼 안 한 사람 보면은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냐? 그러진 않지.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지? 그런데 옛날에는 좀 그게 아니었다고. 결혼을 안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지금은 결혼 적령기가 자꾸 늦어져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결혼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 지금 사회에서는. 내 말 맞지? 근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 28살짜리 김반장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노총각 소리를 듣고 있어. 28살이 노총각이냐? 지금 기준으로? 전혀 아니지 않냐? 결혼할 때가 아니잖아. 80년대도 그랬어. 1920년대, 30년대는 어떻게 했니? 40살이면은 야, 이거는 그냥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야. 결혼 안 했단, 결혼을 안 하고 집에서 쉽게 말하면 나가라 이럴 정도란 말이야. 결혼 포기자야. 근데 이 아줌마는 쉽게 말하면 아, 이거 결혼 안 했으니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지 또, 그치? 이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봐라. C여학교에서 교사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삐여사라면 딱짱대가 뭐냐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꼬장꼬장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아, 이거 니네 용어로 치환하면 이게 비속어긴 한데 딱 맞는 말이 있어. 틀딱. 말 안 통하는 사람. 이해되냐? 꼰대 뭐 이런 사람들.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어. 말하면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 그지? 딱 그 느낌. 자기 말만 맞고 무조건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그다음 두 번째 독신주의자. 그럼 무슨 뜻이야?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야? 안 하는 거지. 독신주의니까. 그다음 찰진 야속군. 이 찰지다라고 하는 게 좀 쉽게 말하면은 지독스럽다 이런 뜻인데 심하다. 야속군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갖다가 음차를 해서 한자로 쓰면 야소라고 쓰거든. 이해되냐? 기독교라는 말도 기독이 기리사독에서 온 거야. 그리스도라는 말을 갖다가 한자로 옮기면 그래. 어? 그래서 야속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예수쟁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오해하지 마라. 나도 성당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무신론자인 줄 알아. 아니,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는 아니지 선생님 성당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 그리고 이 여자 즐거워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중간에 생략돼가지고 지금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좀 해줄게. 이 여자는 어느 정도냐? 자, 연애 편지가 왔어. 그러면 이게 연애 편지가 걸렸다 하면 그날은 그 연애 편지 받는 사람은 끝장이 난 거야. 그럼 잠깐만, 연애 편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다 뜯어봐.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냐? 편지 오잖아, 다 뜯어봐. 그래서 만약에 연애 편지 나왔다. 예를 들면 그게 뭐 203호 여학생이다. 호출해. 그러면 얘는 이제 오늘 죽은 거야. 2시간, 3시간 동안 꾸지라 그래. 그리고 막 바깥에서는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거야. 이 어린 양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소리도 들렸다가 네가 사람이냐 이런 얘기도 들렸다가 남자는 믿을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다. 다 늑대니까 절대로 남자 같은 걸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를 치고 2~3시간 꾸짖은 다음에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감실에 한번 불려갔다 나온 애는 완전히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보여. 땀이 막 나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다그치는지.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 우리가 면회 가잖아, 보통. 이 기숙사는 예전에 여학교는 약간 이 보안이 엄중해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라도 면회 신청해서 가거든? 근데 이제 가족 중에 남자가 있을 수 있잖아, 솔직히. 아니, 하다못해 아버지가 딸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친오빠가 동생을 만나거나, 남동생이 누나한테 뭐 볼 일이 있거나 집에서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보내잖아? 남자라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해.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교장한테 막 투고를 쓰기도 하고 막 데모도 하기도 하는데 소용이 없어. 그냥 한결같아. 절대 안 돼. 그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교 기숙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해. 여기가 밤 12시만 넘으면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야, 근데 손짓한 게 뭐냐면 여기가 공동묘지를 반쯤 깎아서 만들어. 난 이거 볼 때마다 의문인 게 공동묘지를 차라리 밀어버릴 거면 다 밀든가 왜 일부만 밀고 거기다가 기숙사를 만들지? 그 뒤에 창문으로 내다보면 무덤이 보였다는 거야. 무슨 악취미냐 이게 무슨 뭐 담요 훈련이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얘네가 야 밤이 되면은 무서워 안 무서워 솔직히 무섭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또 전기 아낀다고 밤 되잖아 복도에 불 다 꺼놓는단 말이야. 밤에 만약에 뭐 깨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다 이날은 그냥 끝난 거야 무서우니까. 응? 그리고 진짜 들었다는 학생이 한두 명씩 늘어나.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진짜 귀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애 하나가 이제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깬 거야. 근데 얘가 민폐가 오지는 게 이게 3명이 룸메이트거든? 나머지 2명을 다 깨워. 왜? 화장실 같이 가자고. 다 깨워 화장실 가자고. 근데 웃긴 건 이 깨운 애들도 군말 없이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래. 왜? 나중에 자기네들 화장실 갈 때를 생각해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 한 줄로 늘어서가지고 복도를 걸어가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데 잠깐만 진짜 웃음소리가 뭔가 껄껄껄껄하는 웃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3명이 다 같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뭔 소리가 나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거 남자 목소리야. 이거 100% 남자 목소리야. 그러니까 셋이서 어떻게 생각을 해?
드디어 일이 났다. 이거 삐사감이 또 이거 남학생들 접근도 막고 연애 편지도 다 막아버렸잖아. 그제? 그러니까 여기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애 중에 한 명이 드디어 미쳐버려가지고 밤에 이거 기숙사를 침입을 했구나. 이 또라이 새끼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 진짜 남자 목소리거든. 그래서 세 사람이 호기심이 생기잖아. 야, 그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보고라도 가자. 그리고 그 연애 상대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길래 삐사감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있는데 몰래 담을 넘을 정도의 미친 짓을 했느냐. 아유,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세 명이 살금살금 가는 거야. 야, 근데 아무리 가도 소리가 안 가까워진다. 3층을 다 지나가도 가까워지질 않아. 근데 이상하게 소리가 4층에서 이어져 오고 있어. 근데 4층은 기숙사 방은 얼마 없고 B사감의 사감실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지. 세 명의 학생이 슬금슬금 가지. 가가지고 이제 중략 이후야. 보자. 뭐라고 하는지. 셋째 학생,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심지어 방문이 잠겨 있지도 않아. 사감실이야, 사감실. 그 틈으로 6명의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쩜 기괴한 광경이냐. 자, 이 부분.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가 개입을 했다 그래. 서술자 자신의 의견이란 말이야.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 얼마나 기괴하냐. 도대체 얼마나 기괴한지 볼게. 전동불을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한번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잠깐만 이거 압수해가지고 다 갖고 있었단 얘기네. 그래가지고 이만큼 쌓아놓은 거야 침대 위에다가. 도대체 뭔 짓을 할까?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삐어서 혼자 아무도 없이 지 혼자 일어나 앉았다. 잠깐만 분명히 남자 목소리 들렸잖아. 그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참고로 잘 들어. 우리가 현진건 작가가 인물의 외모를 묘사할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게 가난한 인물이잖아. 그러면 그이 공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고 가난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해당 인물에 대한 대부분은 독자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참고로 요 삐사감의 외모는 앞에 조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 눈이 굉장히 작고 얼굴이 누런 빛을 띠고 있다. 한 달 걸린 사람 마냥. 그래서 마치 굴비처럼 생겼다. 야, 사람이 굴비처럼 생겼다는 거지. 마른 생선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슬픈 얘기가 나와. 탈모가 있는지 머리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머리숱은 정말 마음 아픈 얘기야. 스티브 잡스도 봐봐. 그 죽기 전에 그 강연 나오는 거 보면 머리숱만 없잖아. 그 돈 많은 사람도 머리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자들 보통 머리 이렇게 뒤로 쪼매가지고 말이야. 뒤로 이렇게 똥머리 같은 거 하잖아. 이렇게 그지? 묘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놨냐면 이거를 묶어놨는데 묶어놓은 부분이 아주 조그맣게 간신히 나와 있었대. 수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솔직히 삐사감이 현진건 작가 멱살 잡아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은 묘사 아니냐? 너무 심하게 묘사해놨어. 보기만 해도 막 극혐이 느껴져. 근데 이 장면의 공포스러움이 야 내가 기괴한 소설의 원탑이 누구야? 우리 같이 했던 손창섭이지. 손창섭 작가 내용은 지금도 기억나지 않냐? 솔직히 끔찍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기괴하고 끔찍하기로는 손창섭이 최고인데 이 장면 하나만큼은 어지간한 손창섭 작가 작품에도 비빌 정도로 진짜 끔찍한 장면이야. 봐봐.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 안경을 딱 벗으니까 가까운 게 안 보여. 이 여자는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근시안으로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 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어민 채 사대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성대모사의 달인이었던 거임. 남자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심지어 세 명이 깜빡 속을 정도로 남자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돌아서는 신용을 하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여자 음성을 지어. 야 잠깐만 1인 2역을 하고 있지. 이해되냐 지금? 한쪽에서 남자 역할 탁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 막 가더니 팍 돌아서면서 이제 누구 역할해? 여자 역할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보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대사들이 나와.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보통 이제 좀 떠들고 하는 놈들이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읽히고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떠드는 애들이 없어. 시킬 수가 없네? 나도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니들이 그냥 눈으로 보면 돼. 이런 대사를 했다는 거지. 야,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기준으로 한 1920, 30년대 연애 편지 내용 있잖아. 보면 솔직히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 근데 그 다음 봐봐.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야, 개 무섭지 않냐? 혼자서 막 남자 역할 하다가 여자 역할 하면서 싫어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웃어 깔깔거리고. 야, 웃음소리가 이거였네. 그지?
이게 이제 밝혀지는 반전이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다가 문득 편지 한 장을, 물론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를 집어두며 얼굴에 문지르며, 아, 왜 이래, 도대체. 머릿속에 장면이 상상이 될 텐데 엄청 끔찍하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런 대사 하고 있고. 아니, 읽을 수가 없어. 내가 어지간하면은 현대소설 읽다가 읽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니들 대사 꼬라지 마라. 지금 이게 읽을 수가 있나. 아, 진짜 좀 심해. 내가 항마력이 진짜 이렇게 딸리는구나. 보면서, 와, 몸을 추스리는데 그 무서운 분명 울음의 가락을, 야, 봐봐. 처음에 지물에 갑자기 자지러지게 지 말에 웃지. 그러더니 갑자기 울고 앉아있지. 자, 요런 거 어떤 느낌? 해당되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자, 지금 요 삐사감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직접 말하지 않잖아. 이 사람이 누구의 눈을 통해 제시가 되고 있지? 세 명의 여학생을 통해서 제시가 되지 않냐고. 그지? 그러니까 요 행동은 삐사감의 말과 행동인 것이고,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피사감의 불안정한, 이거 누가 봐도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마음이나 정신은 내가 얘기했지,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행동 이런 걸 가지고 생생하게 만든다 그랬잖아. 손창섭이 왜 그렇게 기괴한 이미지를 많이 썼어? 어? 거기 보면 맨날 뭐 팔다리가 없거나 피토하고 있거나 이러잖아. 충격적인 외면을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60년대 사람들이 겪었던 내면의 고통을 겪고 이 말하자면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지. 여기도 마찬가지. 삐사감의 말과 행동을 좀 봐라.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딱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전 요소에서 니들이 그렇게 영화 볼 때 좋아하는 반전 아니냐. 우리가 초반에 삐사감이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점잖은 사람이냐. 그지? 연애 극혐한다며. 남자애들을 절대로 상대하지 말라며. 여자애들한테 연애 편지 오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압수하던 양반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상시에 남자를 혐오하고 연애를 증오하는 모습을 말하자면은 꾸며낸 외모였던 거예요. 꾸며낸 외면을 즐거는 뜻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뭐야? 이상함의 실체는 사실 뭐야? 연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 다르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위선자라고 한다고. 위선자.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자, 봐라. 지금 삐사감은 가난하다는 묘사가 1도 없어. 자, 지금 삐사감 정도면 선생님이잖아. 자, 지식인 아니냐, 그지? 그런데 가난하다는 묘사가 없다? 그럼 이거는 뭘 비판하는 거야? 시대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위선적이고 이중적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내면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느냐?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냐? 첫째 소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 봐. 그 밤중에 혼자 일어나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 처녀가 맞장구를 친다. 애그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모르는 눈물을 씻었다. 말 그대로 안습이네.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이 어때? 굉장히 여운을 남기는 말말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내 말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이후에 삐사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그지?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여운이 남고 또 삐사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지. 우리가 삐사감을 보면서 참 반전이라고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혐오스러울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말하자면 가난하지 않은 지식인. 자, 위에도 이제 한 편의 소설이 더 있어. 올라가면은 자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 15페이지 1번에 보면 피아노라는 단편 소설이 나와 있다. 참고로 여기 보면은 이 남편하고 아내가 나오는데 그 남편이 동경 유학생 출신의 굉장한 부자로 나와. 엄청 갑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가난한 건 아니겠지. 그럼 딱 삘이 오지.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다. 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허위적인 인간을 비판하는 작품이구나. 그지? 알아? 요 두 사람은 맨날 돈이 너무 많잖아. 둘 다 일을 안 한단 말이야. 유산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하는 일은 뭐냐면 뭐 어디 공연 같은 거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다 이거야.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완벽한 이런 뜻인데 알아?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무슨 긴급한 일을 하려는 사람 모양으로 회오리바람 같이 달려들었다. 나 오늘 또 하나 생각했어요. 무엇을? 그야말로 이상적 가정에 없지 못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로 전개가 되고 있지. 내가 대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해줬지. 현장감이 있고 생생함이 느껴진다. 다만 이거 너무 많이 길게 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건 속에 시간이 느려진다 그랬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수능에 자주 나오는 특징이야. 다만 현진거는 솜씨가 좋은 소설가기 때문에 대화랑 서술과 요약적 진술의 완급 조절을 잘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피아노, 옳지 피아노.
남편은 대몽, 좋은 꿈이 방성. 크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어났다는 듯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피아노가 얼마나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웠다. 미인하게 가늘게 뜬 남편의 눈에는 벌써 피아노 건반 위로 북살처럼 쏘대는 아내의 뽀얀 손이 어른어른하였다. 그 후, 야, 스타일 잘 봐. 2시간이 못 되어 훌륭한 피아노 한 채가 그 집 마루에 여왕처럼 임하였다. 자, 피아노를 아주 우아하고 막 높여주면서 표현을 하고 있지. 여기서 여왕 같다느니, 임했다느니, 훌륭하다는 이런 얘기는 누가 하는 말이야? 지금 서술자가 하는 말이지, 그지? 그럼 이건 어떤 어감이냐? 서술자가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해? 이건 진심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비교해 보면 서술자의 반어법이라고 보면 돼. 고도의 반어법이다. 진짜 높여주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야. 자, 왜 그런지 보자. 지엄이 지아비는 즉 아내와 남편은 이 화려한 악기를 바라보며 기쁨이 철철 넘치는 눈웃음을 교환하였다. 자, 여태까지 내용 간단하지? 부잣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상적 가정이 되려면 이거 있어야 된다. 남편이 뭐 있어야 돼? 피아노. 오케이. 피아노 주문한 거야. 왔어. 자, 근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 그러지 말고 한번 쳐보구려.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야? 뭐 있어? 자, 피아노 왔으니까 뭐 해보란 얘기야. 연주 좀 해봐라 이거지, 그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남편은 달래듯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잡히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대꾸가 없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 나 칠 줄 몰라. 이러고 앉아있지. 자, 이게 뭐야? 일종의 반전 포인트다. 반전 요소지. 야, 피아노를 들여놓자고 했는데, 피아노를 들여놓자고 해놓고 피아노 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이 집은 지금 두 식구.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뭐야?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대로 피아노를 주문하는 모습이다. 어떤 느낌? 굉장히 허영심이 느껴진다. 내 말 이해돼?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뭐 남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용도로 피아노를 주문은 했는데 연주를 못해. 되게 웃긴 상황인데 뒤에 보면 더 웃겨. 뭐라 그래? 모기 같은 소리로 속살거린 아내의 뒷뺨에는 불이 흐르며 얼굴이 빨개진다는 얘기야. 눈에는 눈물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인물의 외양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이게 현진건 작가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 그랬지. 인물의 행동, 묘사, 표정,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한단 말이야. 요렇게까지 막 그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작가가 솔직히 현진건 말고는 크게 없어. 요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지? 현진건을 현실주의라고 했지. 있는 그들의 현실을 딱 떠가지고 소설로 가지고 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운수 좋은 날에는 왜 이렇게 욕이 많이 써 있습니까? 애들이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게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야. 인간의 삶은 내가 얘기했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인간의 삶에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니? 추하고 흉하고 괴상망측하고 역겨운 것들도 같이 존재하는 게 인간의 삶이야. 그러니 이거를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그런 부분이 같이 문학에 딸려올 수도 있겠지. 내 말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김첨지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왜? 진짜 하층민들이 썼을 법한 말.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하층민들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부족하다 보니까 악만 남아가지고 막 욕하고 막 거친 모습 그거 그대로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러니 리얼하게 느껴지고 진정성이 오히려 느껴지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그걸 모른다. 남편은 의기양양한 웃음을 웃고는 내 한번 치지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벌이라는 말은 사실 그도 이런 뜻인데 그 벌이라고 하는 건 근데 글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야. 그리고 약간 상대를 맞잡아 이러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다는 거야. 거리감. 친하지가 않고 약간 좀 몹쓸놈처럼 보이는 약간 좀 모질이 같은. 그래서 뭐라 그래? 함부로 건반이를 치울고 내리울틀 따름이었다. 야, 이 사람 지금 연주할 줄 알아 몰라? 모르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그제야 아내도 안심된 듯이 해주기 웃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참 잘 치시는구려. 이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뭐야? 애초에 악기를 연주할 줄도 모르고 남편이 막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야, 잘 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옆에서. 그러니까 뭐야?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끝나. 참 잘 치시는구려. 요 대사로 굉장히 여운 있게 끝나버린단 말이지. 자, 내 말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식인에 대한 묘사가 없음에도 이 가난하다는 묘사 역시 없어서 사람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는데 이게 지식인의 위선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보잔 말이야. 자, 뒤로 한번 가보자. 뒤로 가다 보면 쭉쭉 넘겨서 자, 우리가 신문지가 철창을 했던 기억나지? 그 할아버지 기억나지? 봅시다. 뒤에 넘기다 보면 자, 여기
몇 쪽이냐면 36페이지.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야. 할머니의 죽음. 할머니의 죽음. 얘기는 아주 구조가 간단하다. 친척이 많은 집에서 어느 날 할머니가 건강이 악화되시다 못해서 알아놓으신 거야. 그러더니 이제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딱 보더니 아 이거 큰일 났다. 야, 할머니 얼마 못 사시겠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 할머니를 뵈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자리를 지켜주는 거 우리가 임종을 지킨다고 하고 할머니 유언을 들어드릴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오는데 나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인 거야. 그래서 내려와. 또 이 집안은 가난하다는 묘사가 전혀 없을 뿐더러 멀쩡한 직장들을 갖고 있다고 나와. 은행원, 회사원, 변호사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잘들 살겠지. 그럼 벌써 감이 오지.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표현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지. 봐라. 나는 그날 밤을 누웠다가 앉았다가 깰락졸락 할머니 곁에서 밝혔다. 모였던 자손들이 제각기 돌아간 뒤에도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할머니 옆을 다 왔어. 이제 와가지고 보는데 할머니가 끙끙 앓고는 있는데 돌아가시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시나 이러고 아유 우리 할머니 어떡하시냐고 다 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할머니는 계속 의식이 없고 계속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한 명, 두 명씩 흩어져 가지고 다 자기 숙소로 이제 조금만 이게 방 내주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다들 끼리끼리 앉아서 쉬고 있고 누구? 자, 중모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 중모는 이제 고모 쪽 사람인데 특히 이분, 요 사람 잘 봐봐.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우선적이고 허민적인 인간의 전형이에요. 어. 자, 일단은 보자. 왜 그런지. 할머니 곁을 떠나질 않아. 이 어르신은. 자, 그러면서 불교의 독신자, 불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그는 잠 오는 눈을 비비기도 하고 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으면서 밤새도록 연부를 그치지 않았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떠니? 할머니 옆에서 밤을 새 불경을 외우면서 그 어떤 마음이야? 아, 효심이 깊다. 할머니를 정말 걱정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냐? 겉으로 보기에는. 자, 계속 두고 보자. 그 소리는 적적한 새벽녘에 해로가 장송곡처럼 들리더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노래 부르잖아. 우리가 사람 죽으면 그제? 그 노래처럼 음산하게 들리더라. 나는 새삼스럽게 그 효성의 지극함과 그 정성의 놀라움에 한복을 하였다.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게 뭐야? 서술자인 내가 중모에게서 받은 첫인상인데 야 대단하다. 부모가 정말 할머니를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처음엔 그랬어. 자, 계속 보자. 아침 저녁으로 각지 흩어져 있는 자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방이라야 단지 세 개밖에 없는데 안방은 어머니, 형수들이 점령하고 뜰 아랫방 하나 있는 걸 아버지, 삼촌, 당숙들에게 빼앗긴 우리 젊은 사 육촌 형제들은 야 육촌 정도면 거의 남 아니냐?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집안에 대소사 있거나 제사가 있으면 육촌까지 다 와. 사촌이 아니고 오촌, 육촌까지 온다고. 밤이 되어도 단 한 시간을 눈 붙일 곳이 없었다. 야, 잘 곳이 없어. 어른들이 이미 잘 많은 곳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서열에서 밀리지 나이로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은 뭐야? 살 곳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야? 이웃집과 누누이 교섭을 해. 이웃집에게 부탁을 한 거야. 아, 우리 그 저 할머니가 좀 어떻게 되셔가지고 좀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셔서 인종을 지켜야 되겠는데 그 자손들이 와가지고 머물 곳이 없으니 방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인심이 있으니까 그러시오 하고 사랑방도 빌려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방 한 칸을 빌려서 조금씩 이제 돌아가면서 쉬기로 했다. 불침번을 서는 거지. 그지? 한 명이 가가지고 할머니 상태를 보는 동안 나머지 조금 자다가 또 이제 교대 시간이 되면 한 명이 가서 보고. 왜? 할머니 딱 이제 말하자면은 뭐야?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짧은 수식이나마 곤비인비 정신없이 교란되었나니 10분 단위로 집에서 불러들이는 까닭이다. 아버지, 삼촌네의 큰 심부름, 잔심부름도 적지 않았지만 자 할머니 곁에 혼자 앉은 중모의 꾸준한 명령일 때가 많았다. 더욱이 밤새 1시나 2시. 야 지금 묘사 봐봐. 한신이 잠에 들어 꿀보다 더 달 잠이 온몸에 나른하게 퍼진 새벽녘에 머리가 끄들리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극혐이지. 한두 시 정도 살짝 이제 잠이 와서 개꿀만 하면서 자는데 야, 좀 와봐라. 일어나는 거야. 고통이지, 이제. 잠도 못 자고. 근데 뭐라 그래? 할머니 병환이 이렇게 위중하신데 너희는 태평하게 잠을 잔단 말이냐? 중모가 꾸짖는 거야. 자, 우리가 건너방에 들어가면 그는 다짜고짜 야단을 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도 어리고 만만한 내가 꾸중바지가 되었다. 제일 만만한 게 나니까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너는 말이야, 그 손자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악화가 되셨는데 말이야. 잠이 오냐, 잠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인정사정 없는 그의 태도가 불쾌는 하였지만 도덕적인 우월함을 빼앗긴 우리는 대꾸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중모는 할머니 옆을 계속 지키고 잠도 안 자잖아.
근데 이제 야 니들은 말이야 할머니가 걱정도 안 되냐? 걱정도 못 하는 거지 앞에서. 다들 뭐란 말이냐? 근데 이런 얘기해. 다들 뭐란 말이냐? 나는 한 달이나 밤을 새웠다. 며칠이나 된다고. 도로 보는 눈을 비비는 우리를 보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꾸중도 하였다. 여기서 살짝 암시가 되지. 중모의 행동은 진정한 후성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말하자면 내세우기 위한 행동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기 자신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효심이 깊다. 어떠냐? 뭐 이런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서 얘기하지. 놀라운 효성을 부리는 게 도무지 우리 야단칠 미천장만하는 게로구나. 야단칠 거리 만들려고 효성을 부리는 것 같아. 반감을 표현하지. 나는 속으로 꿀꺽꿀꺽 이런 생각. 꿀꺽꿀꺽이 뭐야? 입 바깥으로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래. 이거를 삼키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봐봐. 그러하건만 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시질 않아. 계속 이게 의식이 딱 이제 없다가 의식이 또 돌아왔다가 또 조금 악화가 되는가 했더니 조금 기력이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요런 상황인 거지. 애매한 상황이야. 봐라. 할머니는 연달아 한 모양으로 그물그물하시다가 쉽게 말하면 그물그물하다는 거는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또 정신을 차렸다. 아니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도리어 많아간다. 자기 앞에 들어오는 자손들을 틀림없이 알아맞혔다. 얘는 누구? 쟤는 누구? 쟤는 사돈의 팔촌 누구? 다 알아봐. 그리고 가끔 몸부림을 치면서 일으켜달라고 야단을 쳤다. 그럴 때 중모는 거북스럽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연부를 외웠다. 이 행동. 할머니는 일어나고 싶어 하는데 중모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야? 주인공의 위선적인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지? 자, 일단 계속 보자. 뒤에 보면 야, 얘네가 사람 새끼들인가 싶은 얘기가 나와, 실제로. 보자. 어머니,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는 몸부림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면서 타일렀다. 저를 따라 연부를 모셔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 일어날란다. 아이, 왜 그러셔요? 가만히 계셔요. 제발 덕분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머니는 귀찮아 못 견디겠다는 듯 팔을 내저으며 듣기 싫다. 연불 소리 듣기 싫다. 이제 그만해라. 자, 이건 뭐야? 이 중모의 행동은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하는 행동이 아님을 암시하는 거지, 그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손들 보는 앞에서 내가 불경을 멋있게 외워야 되니까 64비트로 막 신명나게 불경 외우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할머니는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지. 기력이 일어나면 안 돼.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그래야 내가 의식 없는 할머니 옆에서 불경을 외울 거 아니냐. 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보는 질색하며 비장하게 부처님을 찾았다. 듣기 싫다. 듣기 싫어. 나는 그만 갈 거야. 할머니는 또 이렇게 재우쳤다. 일어나가지고 나가겠다는 얘기지. 답답하니까. 자, 그러더니 할머니가 또 급격하게 또 상태가 안 좋아지시다가 사람들을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봐라. 할머니는 쾌한 눈으로 이윽히 나를 쳐다보더니 뭘 잡을 듯이 손을 내저으며 우는 듯한 목소리로 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서방님. 제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자, 지금 보면은 할머니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환자를 젊은 시절 남편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나와. 그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할머니 되게 안타깝다. 아, 할머니의 어떤 기억을 이제 잊어보고 약간 치매 증상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이런 걸 선망 증세라고 하는데 진짜 할머니에 대해서 효심이 깊거나 이런 자식들이 봤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예를 들면 막 우리 할머니가 막 나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시고 막 사람을 못 알아봐. 그럼 이게 사실은 뭐야? 굉장히 가슴 아픈 이런 상황인 거야 사실. 그지? 근데 봐라. 에그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애가 땡땡이 아닙니까? 서방님이 뭐예요? 부모는 바짝 할머니에게 다가려면 애처롭게 일으켜드렸다. 이때 마침 할머니가 잡수실 배즙을 들고 들어오던 둘째 영수가, 자, 이 행동 봐라. 둘째 영수가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듯이 외쳤다. 에그, 할머니 좀 보세요. 서울 아우님들아 서방님, 서방님 하십니다. 자, 며느리, 그 다음에 형수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에 번쩍이고 있었다. 자, 이걸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재미난 구경거리처럼 취급하고 있지, 그지? 자, 할머니의 악화된 상태를 재미난 구경처럼 취급하는 모습이지. 이거 아주 비인간적인 모습 아니냐. 아주 재밌는 구경이라도 생겼다는 듯이 빨리 들어와서 보라고. 이거 꿀잼이라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자,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지. 그 다음도 보자. 뒤에는 더 심하다 이제. 더우가 내가 젊은이 팬 모인 이웃집 방에 들어갔을 때 무슨 재미난 일이나 보고 온 사람 모양으로 이 얘기를 하고 허리를 분질렀다는 얘기는 허리를 꺾으면서 웃고 있다는 거야. 야, 글쎄 할머니 보니까 말이야. 그 서울에 있는 손자도 못 알아보고 서방님, 서방님 하더라니까. 이러면서 크크 웃고 있는 거야, 막. 야, 사람 새끼냐? 자, 이러면서 뒤에 봐봐. 거기서는
할머니의 병세에 대해 의논이 분분했다. 그들은 하나도 한가한 사람이 없었다. 혹은 변호사, 은행원, 회사원으로 무한년, 쉽게 말하면 무한히 거기 있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각기. 어? 할 국리를 통해 할머니의 건강은 관심 확실하는 것이지. 그치? 이 사람들은 차라리 야 뒤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이 나와. 빨리 안 돌아가시나? 아 빨리 돌아가셔야지 우리가 돌아갈 거 아니오. 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봐라. 야 나는 암만 해도 내일 좀 가봐야 되겠는데. 나는 그 전보 이게 뭐야?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빨리 와라. 요 전보를 받고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어. 그 올 때 친구들이 북폰이 부인이 쉽게 말하면 이제 북폰이 부인이 하는 거는 장례용품이란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해되냐? 북폰은 제사상에 차리는 거고 부인은 뭐야? 부인이 입으실 옷이란 말이야, 그지? 요거를 주길래 아직 돌아가시지 부인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포는 그렇고 부위가 뭐냐면 이제 돈이야 돈.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면은 조의금이라고 하지 우리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조의금 주잖아, 그지? 그거를 주길래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 돌아가셔도 자손들에게 전보를 놓느니 하되 그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친부모도 아니고 친부모도 아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자손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얘기야 이게. 야 친엄마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그 손자들한테까지 요즘 연락을 하냐? 연락 잘 안 하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굉장히 몰지각한 모습이지. 그래 받아왔는데 허허. 그럼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이 얘기는 나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만 생각하고 있지. 그다음 봐라. 그중에 연장자로 쾌하라고 말 잘하는 형은 웃음 섞고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봐라. 암만 해도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큰일 났는 걸? 에? 갈 수도 없고 나는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 자, 이 부분. 자, 할머니가 그지? 할머니가 그지? 빨리 돌아가셔서 개인들이 생업으로 대피하기만을 노골적으로 이 말하자면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지, 그지? 아이 노인네 언제 돌아가셔? 그 빨리 돌아가셔야지. 우리도 여기서 빨리 그 떠가지고 말이야 돈 벌러 갈 거 아니야 돈 이 얘기잖아 지금. 아 되게 비인간적이지. 은행원으로 있는 육촌이 맞장구를 쳤다. 의사를 불러 진단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야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할머니 건강 악화됐을 때 내려와서 의사 한번 불러준 적 없는 놈들이 할머니가 좀 임종이라고 해서 모였을 때 빨리 안 돌아가신다고 의사를 불러서 뭘 알아보자는 거야. 언제쯤 돌아가실지 알아보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야 이거 완전히 풀의 자식이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부산 방직회사에 다니는 사촌이 이런 제의를 했다. 아 옳지 그래 봐야겠군. 아버지께 이 사연을 아뢰었다. 시방 그물그물 그 상태 그대로 아니신가? 그러면 의원을 좀 불러올까? 자, 의원은 아버지와 절친한 김주부를 청해오기로 하였다. 갓을 쓴 그 의원은 자, 이 부분 갓을 쓴 그 의원은 미륵 같은 몸뚱아리를 환자의 방에 나타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서술자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약간 시크한 태도, 이 내용으로. 어? 상대를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거야. 왜? 이런 일로 의사를 불러서 언제쯤 돌아가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도 제정신은 아니고 부른다고 오는 사람도 좋게 보이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매우 정신을 모으는 듯이 눈을 내리 감고 한나절이나 진맥을 하더니 탁 맥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앉는다. 자 그러면서 여기도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니? 매우 말하기 어려운 듯이 요건 뭐야? 의원의 가식이지 의원의 가식적인 모습. 겉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근데 뒤에 보면 슬쩍 서술자가 뭐라고 하니? 기실, 사실은 조금 더 말하기 어렵지 않은 듯. 이거 뭐야? 의원의 속마음이겠지. 한마디로 뭐야? 아, 안타깝지만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할머니가 오래 못 가시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서술자인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지더라. 어? 겉으로만 안타깝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러지만은 말만 잘하고 있네 뭐. 어? 전혀 할머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지. 그 의원은 최후 판결을 언도했다. 글쎄, 그래 워낙 노시하셔서 오래 부지를 하실 수가 없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얼굴로 아버지가 맞장구를 쳤다. 자, 굉장히 비인간적인 모습이지. 의사가 얼마 못 사시겠는데요? 했더니 그래 그렇지. 잘 됐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노인네 빨리 돌아가셔야지 우리도 갈 길 갈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 야, 봐라. 그 이튿날이 무사히 지나가자 한의사의 무지함을 비웃고 무슨 소리야? 한의사가 할머니가 이 말하자면은 돌아가실 거라고 딱
예언한 날이 있어. 이날까지는 못 견딥니다. 이날 못 넘깁니다. 그랬는데 그날 안 돌아가시고 무사히 지나갔어. 그러니까 뭐야? 이 무지함, 한의사가 무식하다고 비웃으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환자의 수명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시간을 아는 데 있어서는 양방 의사가 나으리라는 그러니까 뭐야? 서양식 의사를 부르겠다는 거지 이제. 그제? 우리 젊은 폐의 주장에 의해 땡땡 의원 원장으로 있는 지바의학사 지금으로 치면 전문의야 전문의. 전문의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는 진찰한 결과에 다른 증세만 겹치지 않으면 자 뭐라고 판단했어? 2, 3주일은 무탈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할머니께서는 이 3주 후에나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견을 한 거지.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제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일단은 우리 갈 길 가자고. 뭐 당장 돌아가시지 않고 2, 3주면은 그때 가서 다시 모여도 늦지 않잖아? 이러면서 이제 다 흩어진 거야. 그리고 되게 이제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다 흩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해 빨갛게 하늘이 개었고 이제 5월 벚꽃 피는 철이 된 거야. 벚꽃이 얼마나 이쁘냐, 그지? 내가 그래서 나도 아무 생각이 없이 깨끗하게 새 옷으로 입고 벚꽃 구경을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 그날 밤차로 모였던 자손들이 제각기 흩어졌다. 나도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왔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이 아름다운 봄날. 또 묘사도 나오지. 말갛게 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아른아른 아지랑이가 하늘거리는 기보리로 쉽게 말하면 이 아지랑이가 마치 천조각처럼 이렇게 일렁거리고 아름다운 봄날 깨끗하게 봄옷을 차리고 우이동 앵화 벚꽃 구경 나가려던 참이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배경이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지, 그지? 이건 뭐야? 할머니가 맞이하셨어요.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한 죽음과 극도의 대조를 이루는 배경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할머니의 처지는 깜깜하고 암울하단 말이야. 근데 배경이 너무 이쁘게 돼 있지.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니까 할머니의 어떤 처지와 할머니가 처한 비극성이 굉장히 오히려 강조가 될 수 있더라. 분명하게 대조가 되니까. 내 말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뭐야? 나는 깨끗하게 봄옷을 차리고 친구 몇 명과 우이동 앵화 구경을 나가려던 때였다. 이때 뜻 아닌 전보 한 장이 들이닥쳤다. 오전 3시 조무주 별세.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에 할머니께서 결국에 아무도 옆에 있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결국에 이 전보의 내용을 끝으로 이 소설은 끝나. 자, 보면 어때? 굉장히 여운을 남기는 결말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여기 가난하다는 묘사 1도 없지?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가는 중산층들의 모습이 아니냐. 근데 어때? 사람들 모습 봐봐. 정이 가냐? 이 사람들이 사람 새끼로 보이냐? 하나같이 못된 사람들이지.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뭐야? 할머니 아프신 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냥 하나같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자, 내 말 이해되지? 자, 이번에는 다시 올라가서 몇 쪽만 올라가면 되는데 어디를 보냐면 가난한 사람 하층민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몇 쪽이냐면 자, 31페이지.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해. 어차피 나중에 또 문제 풀어야 되니까 31페이지를 보면은 3번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서투른 묘적이지. 그리고 바로 위에는 기가 막힌 불후의 명대사가 하나 나와 있지. 운수 좋은 날을 생각해 놓은 거야 지금. 어쨌든 서투른 도적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자. 이 소설의 전체 줄거리는 이래. 서술자는 나라는 사람인데 사실 나는 주인공은 아니야. 나는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야. 가장이고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를 관찰해. 한 65세에서 70세 가량 되신 할머니를 관찰하면서 이 할머니가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이 당시에 내가 이제 중산층이라는 거는 너무 못 살지도 너무 잘 살지도 않는 사람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 집에서 집안일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거야. 이 당시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짬작이라 그래, 안짬작이. 쉽게 말하면 안쪽에 방을 하나 내주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면서 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가사도우미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안짬작이가 대욱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거처를 제공받아서 한쪽 방에서 기거하면서 뭐 짐도 날라주고 뭐 장도 받아주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근데 아내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안짬작이 한 명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한 명을 더 구하자. 이래가지고 안짬자기를 구하려고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이 할머니였던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그럼 이 할머니는 이제 이때부터 이 서술자네 집에서 소위 안짬자기, 즉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지. 그리고 이제 손주가 하나 있고 손주를 그럼 아들 부부는 어딨냐?
아들 부부는 황해도에 돈 벌러 가가지고 소식이 끊겼고 요 손자를 내가 혼자 키우고 있다 이거야. 자, 이해되지? 자, 한번 보자. 보통 집 같았으면 대개는 그 할머니를 싫어했을 것이다. 첫째, 나이가 많아 65세나 되었으니 세찬 일을 바랄 수 없고 쉽게 말하면 세차다는 건